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17명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3%까지 높아졌고 경기도도 처음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첫 소식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17명, 하루 전보다 9명 늘었습니다. 직전 최다였던 지난 17일 522명에 근접했습니다. 사망자도 30명 늘었습니다. 전국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7%, 서울은 약 83%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중증 환자 병상 263개 중 212개가 사용 중으로 처음으로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5,100여 명, 하루 이상 병상을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804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3만 8천여 명 늘어 인구 대비 78.9%를 기록했습니다. 18세 이상 완료율은 91%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20명, 지난 17일 이후 닷새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 같은 날과 비교하면 700명 이상 많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2,500여 명으로 전체의 81% 정도를 차지해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고 1,300여 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 점검단이 구성되는 등 추가 방역 인력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한 달간 재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입명부 작성과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확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후 3주가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코로나19 상황 짚어보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 지 오늘 딱 3주 되는 시점인데요.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또 사망자 수 모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 어제 하루 동안 이제 9명이 더 늘어나서 총 517분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된 이제 첫 주에는 300명대였다가 위중증 환자가요. 3주차 때 현재 500명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67% 수준이고요. 네. 특히 서울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3%,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가 이미 이제 사용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부족해진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2번의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계를 없애서 이 전국의 중환자 병상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이제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30명이 늘어났고요. 이 치명률은 0.79%입니다. 이제 확진자 수도 닷새 연속 3,000명대 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이제 3,1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이제 백신 접종을 마쳐서 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과 또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이 절반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2살에서 이제 17살 접종 완료율은 12.8%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네. 이 다음 주에 초, 중, 고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어서 우려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쓰기와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이제 82% 정도, 접종 완료한 비율은 약 79%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제 간격 단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60세 이상과 또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이제 기본 접종 완료 후에 4개월로 그리고 50대는 5개월로 이제 각각 단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돌파 감염하면은 그게 상황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 정도입니까? 네, 이제 국내 접종 완료자 중에 약 0.1% 정도 수준이지만 네. 이 그 급증세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해 4월만 해도 이제 돌파 감염자 수가 한 자릿수였는데 이제 여름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10월엔 10,000명대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11월 7일 기준으로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지금까지 약 3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닝 이펙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감소한 것이 이 돌파 감염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정부가 중화 항체가 변화 양상 결과를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중화 항체가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중화 항체가란 이제 감염에 실제로 방어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병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잘 생성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네. 국내에서 이제 60살 미만의 969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 종류별로 시간이 흐르면서 항체량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모든 백신에서 동일하게 이제 일단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이 화이자 백신 경우에는 이 3개월 지나고 나서 기본 접종 직후보다 이제 항체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네. 절반 가까이. 5개월 지나서는 약 11% 수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도 이제 3개월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특히 교차 접종 경우에는 14%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추가 접종을 앞당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추가 접종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추가 접종은 이렇게 떨어진 항체 수준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학술지인 NEJM에서 이제 2차 접종 후에 8개월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하고 중화 항체가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차 접종 후 1개월 지난 시점보다 이 추가 접종 후 1개월 지난 시점의 항체가가 최대 7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이제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시행했던 이스라엘에서 이 추가 접종 결과에 대해서 대규모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감염 예방 효과가 88%, 또 중증 예방 효과가 92%, 사망 예방 효과가 약 81% 정도로 이 감염 예방 효과,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모두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접종 이제 간격을 좁히다 보면 뭐 이상 반응 같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네, 이제 접종 간격이 짧을수록 이상 반응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3개월이나 4개월로 이렇게 간격을 앞당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좀 이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백신을 맞게 그렇겠죠.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접종 부위 통증 같은 국소 부작용이나 아니면 발열이나 뭐 피로감 같은 전신 부작용의 빈도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게 현저하게 증가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본 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항원량이 100 마이크로그램이지만 추가 접종은 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양을 맞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 발생 빈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와 2차 접종 때 이미 아나필락시스나 같은 중증 부작용 또는 희귀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같은 심장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이 추가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걸러진다는 측면에서 또 안전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내년 3월까지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국장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마스크 착용 등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내 일부 국가는 봉쇄 조치를 재시행하거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에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본격화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기준 9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틀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하순부터 7만 명대가 유지됐지만 지난 13일 8만 명대로 올라선 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과 비교해 6% 감소한 1,134명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겨울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사망자는 하루 최대 4,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앙항체가 우리 몸에 형성됩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했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간 경과에 따라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서병혁 기자입니다. 기본 접종을 마친 뒤 각 백신별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양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접종 완료 초기 중화항체량은 mRNA 백신인 모더나 접종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화이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mRNA 백신 대비 7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항체량이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백신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접종 초기 항체량만으로는 백신의 예방 효과 자체를 비교하긴 쉽지 않습니다. 높을수록 예방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더 높다 또는 그 몇 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대신 주목해야 하는 건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량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항체량 감소는 대부분의 백신에서 동일하게 확인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3개월이 지나자 기본 접종 직후 양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5개월이 지나자 약 11%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도 3개월 이후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차 접종의 경우엔 14%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을 앞당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개월, 5개월에 항체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진다.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외국 자료처럼 또 똑같이 항체가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번 접종자 항체 분석은 60살 미만 96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고령층과 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를 쏟아부은 듯 온통 회색입니다. 하늘과 건물의 경계, 강과 땅의 경계 모두 뭉개졌습니다. 색도 경계도 명확했던 닷새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상에서 550m 높이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잘못 찍은 필름 사진처럼 색이 바랬습니다. 코로나에도 북적였던 주말 한강공원도 한산했습니다.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 탓에 나들이객들이 발길을 끄는 겁니다. 사흘째 서울 등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내려집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 정체가 되면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혼합이 되면서 농도가 높아진 겁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매우 나쁨, 인천, 강원, 영서,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은 나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북에서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석탄발전소 소각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돼 내일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 지역에서 낮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민첩하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비판했고 오후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충청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쇄신 문제와 관련해선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당이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문에 따라 민주당도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대위 쇄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는 늘었지만 주 36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일제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일자리 개선을 위한 구조적 처방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홍보할 통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엔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기독교계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후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민화합위원회 출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섭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등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에서 생방송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과의 대화 주제는 크게 일상회복 3주 진단과 민생 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의 즉석 질문도 예상됩니다. KBS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국민 패널 300여 명을 선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또 문 대통령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노형우 국토부 장관 등이 화상으로 자리합니다. KBS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접수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조 원 가까이 오른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발송도 시작됩니다. 예상되는 주요 경제 일정을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르면 내일부터 일제히 발송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늘어난 법인 포함 76만 명가량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주택 종부세 예상 총액은 5조 7,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전체의 98%인 5조 6천억 원은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몫입니다. 종부세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지만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역대 최저인 연 0.5%까지 내려왔던 금리 수준이 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이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한 차례 연기했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이번 주에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 숙박, 여행업종 등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추가해 매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5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 식용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관련 통계 집계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어제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 6,169건으로 1월에서 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 월세 거래량보다 1,000건 이상 많고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 회복과 국민지원금에 힘입어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평균 소비 성향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1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67.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1분기 이래 최저치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소득이 늘었지만 미래 소비 여건까지 확실히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자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외국계 IT 기업의 국내 고객센터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신청 10건 가운데 7건이 애플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개의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 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구글 코리아, 넷플릭스, 애플 코리아, 페이스북 등 5개 주요 외국계 기업 고객센터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 건수는 2,072건이었습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소비자 불만 상담이 가장 많은 애플 코리아는 5년간 상담 신청 건수가 1,441건으로 5개 기업 전체 상담 건수의 69.5%를 차지했습니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붙잡혔지만 경찰의 출동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긴급 상황을 알렸지만 기술적인 오차 때문에 경찰이 늦게 도착한 겁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30대 남성을 경찰이 연행합니다. 그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입니다. 피해자가 유족에게 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어제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는 A씨와 지난해 말 헤어진 뒤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목 조르거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었고 말 좀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받았는데 숨지기 전 2차례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첫 신고 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400m 넘게 떨어진 곳에 출동했고 피해자는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첫 신고 뒤 12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흉기에 찔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기술적 한계로 처음 파악한 스마트워치의 위치와 피해자 집 사이에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112 시스템은 기지국 중심으로 신고 위치를 찾는데 최대 2km 정도 오차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별도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한 개선된 위치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지만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엔 해당 앱을 설치한 업무용 휴대전화가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서울 구로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입주민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3살 A씨를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3살 배기 의붓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짙게 끼었던 안개는 해가 뜨고 다소 거쳤지만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있는 편은 아닙니다. 옅은 안개에 먼지가 뒤엉켜 있는데요. 지금 제수도를 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세종과 대구 등지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영동과 경남, 제주도를 뺀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전북 동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서는 비나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 대구 15도, 광주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